우리 제가 그 정규제 TV에서 인터넷으로 잘 봤습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네. 지금 아까 전원책 변호사도 나와서 그 살인교사한 어떤 정치 유망인 국회의원이 될 뻔한 이번에 시의회를 거쳐서 아마 경량했을 겁니다. 그게 소위 정치 엘리트 코스를 쭉 걸어오던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소위 우리 지금 정당이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떠나서 새누리건 새정치건 이런 정당에 동원되는 인재 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그런 인재 풀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살인교사나 하는 그런 아이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정치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낄 때는 그건 진보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마찬가지. 우리 정치 엘리트들이 배출되는 프로세스가 뭔가 국민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력을 가지고 있거나 신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 엘리트들을 충원하는 프로세스에서 다 탈락돼요. 말하자면 이상한 종류의 인간, 물론 정치는 복선에 말씀하셨듯이 좀 잘난 척하고 싶거나 무대만 있으면 마이크를 잡고 싶거나 마이크를 잡으면 놓기 싫어 이런 종류 인간들이 주로 하긴 해요. 네. 근데 그 인간들 유형 중에서도 좀 심한 종류의 인간들이 우리 정치권에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소위 엘리트를 충원할 때 또는 당대표를 선출할 때 또는 당 엘리트를 뽑을 때에 과연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정말 저분이 태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물론 정치에 대한 불만은 어느 나라에나 있고요. 미국 정치도 영어로 써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나라 정치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면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죠. 그래도 이제 정규재 실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의 화신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진보입니다. 아, 진보십니까? 진짜 보수. 아, 진짜 보수의? 좋습니다. 진짜 보수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새누리당의 애정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정당의 애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얼마 전에 집토끼, 산토끼 이야기, 이제 난 산토끼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건 이제 보수 가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문창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언론인을 오래 했지만 문 후보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특정 방송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죠. 편집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친일 프레임으로 편집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나와서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앞부분 빼고 예수는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다. 그 방송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 예수 얘기는 사실 너희들 누구도 돌로 맹이로 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건데 네. 한국인은 게을르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건데 한국인은 지금 게을르다. 왜? 착취당함으로 일을 안 한다. 근데 연해주나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있는 한국인은 열심히 일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다 빼버리고 한국인은 일 안 한다고 편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편집에 우리 사회 전체가 쏘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문창극이라든지 어떤 방송사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정도의 편집에 완전히 쏠려갈 정도로 허약하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 네. 자, 우리 복고일 선생님은 얼마 전에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자본주의만큼 정의로운 체제는 없다. 네. 저도 자본주의가 문제점은 많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될 제도가 아닌가 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가장 이렇게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은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죠. 자본주의가 바로 그런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만들었을 때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갖고 공헌을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갖고 공헌하지 않은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 그게 자본주의 체제거든요.
우리 정의감에 맞죠. 정의로운 체제죠. 네. 간단하네요. 예. 그럼 대한민국 이 자본주의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입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죠. 문제점이 많은데 그거는 자본주의가 원래 문제점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제스라는 그 위대한 경제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는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그런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을 자본주의에 덮어 씌운다. 이게 문제다. 자본주의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려면 우선 정부의 그 규모부터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 시장이 활발하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그렇죠.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이죠. 아주 핵심입니다. 네. 예. 그리고 세금을 적게 예를 걷게. 들면 지연, 학연, 혈연 또는 어떤 권력자가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체제거든요. 지연, 학연, 혈연 또는 어떤 권력 관계에 의해서 부가 제멋대로 지정되거나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권력이 있다고 또는 내하고 동네 친구라고 또는 내 가족이라고 예를 들어서 자원을 제 마음대로 이놈을 주라 저놈을 주라 하면 그건 정의로운 체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것을 싫어하니까 자본주의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체제 중에 가장 정의로운 체제인 거죠. 자본주의는 말하자면 시장에서 다 공정 투명하게 경쟁하는 체제거든요. 문제는 그 경쟁이 좀 피곤하다는 데 있는 것이지 공정 투명하게 경쟁한다는 데 있어서는 지연, 학연, 혈연, 권력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정한 거죠. 네. 자기 책임이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제 군데군데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우리 정규재 선생님이 볼 때 가장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부분 좀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의 슬로건으로 따지면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이 가장 잘못되어 있고요. 네.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피케티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가 불평등은 구조적이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낳는다는 책을 썼는데요. 그것도 큰 오해들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자본주의는 불평등해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낳지만 불평등 자체를 자본주의는 정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4천만 명씩 연 네. 중산층으로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평등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뭐 어떤 특정 개별 국가가 지고 있다고 해서 전 인류가 불평등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레벨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들이 좀 게을러져서 가난해지고 불평등해지고 중국과 인도 애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정의롭다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정의롭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중국과 인도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다. 중산층이 되었다. 그래서 세계가 중산층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정의로운 거죠. 일 안 하는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들이 좀 가난해졌다. 이것을 정의롭다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정의롭다고 해요? 굉장히 정의로워지는 거죠. 네. 근데 부의 이제 차이가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어차피 자본가가 착취하게 돼 있는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가가 착취 안 하면 누가 착취하나요? 그럼 물론 자본가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죠. 그럼 권력자가 착취하는 것은 좋은 제도인가요? 그러나 자본가도 착취하면 안 되죠. 정당하게 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히 임금을 안 주는 기업가가 누가 있어요? 과거에는 많이 안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 지금도 언제건 그런 간에, 기업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언제건 간에 네. 예를 들어서 착취하는 기업가는 시장에서 도태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은 이론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네. 현실에서는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지금 현재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등 돌림 보수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 우리 복골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창극 후보가 이제 사퇴함으로써 네. 문창극 후보의 구원에 나섰던 우파 지식인들이 크게 실망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이 돼갖고 지지를
보냈던 분들이 이탈하니까 소위 레임덕이 시작된 거죠. 예. 벌써. 예. 예, 레임덕이라는 것은 반대자들이 거세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지자들이 네. 마음을 이제 회수할 때 그때 네.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컨대 이제 다음 정권을 인수할 후보가 나서면은 네. 마음이 그리로 쏠리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통령이나 수상인 사람도 현실적으로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현상을 이제 발을 전다고 표현하는 거죠. 아, 발을. 그런데 지금은 문 후보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에 안쓰러워 갖고서 많은 지식인들이 일어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식인 그냥 느닷없이 이제 주저앉혔어요. 그러면 그 의병으로 나왔던 지식인들은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거에 대해 갖고 아무 말씀이 안 계셨어요.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장수를 내보냈는데 갑자기 장수직을 박탈하고 돌아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장수를 돕기 위해서 모였던 의병들이 그냥 흩어지나요? 안 흩어집니다. 반란을 새로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보수층에서 특히 그 문 후보의 구원에 나섰던 사람들이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해 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마음을 거두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레임덕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시 박 대통령에게 마음을 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아, 등 돌린, 어쩌면 진짜, 아까 진보라고 하는, 네, 진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예. 이런 분들이 다시 마음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도자라는 것은 지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려워서 두 번 실패했죠. 3번, 4번, 5번 해가지고서 목표를 달성해야지 상대가 거칠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싸움터에 나가게 되면 장수를 불러들이고 도망치는 것밖에 더 돼요. 그거는 우리가 지도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지금 청와대가 그러면 문창국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처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음이 약해지신 거 아닌가 싶어.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아, 청와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 자신의 담력이죠. 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서 신뢰를 못 보여준 거죠. 그것이 이제 이제 보수나 이 정치적 집단이라는 것은 네.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은. 근데 새누리당의 일각에서는 마치 국민들을 팬클럽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 정치적 지지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공동체거든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소위 제가 늘 진보라고 하는 이유도 이 보수적 가치를 공유하는 상당히 단단한 그룹들이 있어요. 네. 이 그룹들이 이번 사태를 본 것은 친일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또는 조작된 영상에 온 나라가 휘둘린 끝에 아무 근거 없이 가치를 버렸다는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면 같은 정치적 집단이라고 분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미 사랑은 식은 것이고 네. 어떻게 헤어질지를 고민하는 연인의 관계 비슷한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은 식어버렸는데 네. 어떻게 say goodbye를 하느냐, 헤어지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어서 네. 지금 이제 복수님 같이 걱정들을 하시죠. 사랑은 식었고 이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헤어지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이야기를 지금 가치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역사 논쟁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프레임에 걸려서 무너지는 것을 소위 그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지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들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프로세스였고 그 점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나 예를 들어 서청원, 김무성 대표들이나 너무 과소평가한 거다.
너무 과소평가해서 마치 뭐 고무도장이거나 뭐 누구 노래 부르면 무조건 어째도 좋다고 따라다니는 무슨 팬클럽이거나 무슨 또는 뭐 치어걸들이거나 네. 이렇게 우리를 졸로 보는 거냐. 네. 말하자면 이런 기분들도 있는 거죠. 네. 그 우리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가는 강력한 그 요구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지금 사랑이 식은 이 사랑을 보수층의 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해법도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사랑이 어떻게 지금 박근혜 복구되는지 이 프로 보면 막 속이 탈 것 같아서요. 예. 아니 식은 사랑이 어떻게 복구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네. 목사님께서 네, 식은 사랑 어떻게 복구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레임덕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레임덕은 다음 사람에게로 그 마음의 술도 나타난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거 아니라 그 다음 그 정권을 창출하는 모체인 새누리당 입장에서 바라봐야죠. 빨리 차기 후보가 부상해가지고 그리로 마음을 쏠리도록 해가지고 국민들이 공감을 얻는 게 가장 합리적인 길이겠죠. 그래서 레임덕이 빨리 시작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떠났으니까 네. 다시 돌릴 길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차기 주자가 네. 빨리 부상되어야 네. 새누리당이 다음 정권을 네. 또 이어받을 될 수 있다. 네. 그런 지금 얘기. 이제 복사님처럼 얘기하시면 네. 지금 현재의 권력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선택지가 될 것이고요. 네. 문제는 지금이라도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결사적 노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타기되어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나 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적 정향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자면 국회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또는 대중 여론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결연히 맞서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그 신호를 보고 그건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개인의 뭐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취역을들이나 팬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치를 유지해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연거푸 실수를 하는 듯이 보이는 이유도 말하자면 임시 방편적으로 자꾸 판단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다시 깊이 생각하고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네. 지금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죠.